안녕하세요. 회복기 재활에 관한 최신 의학 지식과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회복기 재활TV 한국회복기재활연구소 우봉식 소장입니다. 제가 회복기 재활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재활치료를 몰랐는데 재활치료를 받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지더라.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런데 회복기 재활이 왜 또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오늘 그 이유를 확실히 알려드리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오늘은 제가 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멋진 이 스포츠카를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포츠카를 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요즘 전 국민에 25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논쟁이 많죠. 전 국민에게 똑같이 이 25만 원을 나눠주는 것을 보편적 복지라 그래요. 하지만은 저소득층,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돈을 집중적으로 주는 것을 선별적 복지라고 하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항상 논쟁 중에 있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나눠주려면 13조 원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이 13조 원이면 이 멋진 스포츠카를 43,333대를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돈을 지불할 것인가는 그 사람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성경도 있죠. 하하. 지난 설 명절에 극장가에 개봉된 일본 영화 한 편이 있었어요. 영화 제목은 플랜 75입니다. 이 영화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인구가 30%가 넘어가는 일본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노인이 75세에 달하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이 일본 의회를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78세의 노인 바이쇼 치에코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을 전개하는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는 하야카와 치에 감독이 장편으로 최초로 만든 영화인데 칸느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바이쇼 치에코는 젊은 시절에 일본의 화려했던 시절을 상징하는 여배우였는데요. 이제 78세 노인이 되어서 일본의 어두운 모습을 그려내는 그런 배우로 또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노인 의료비에 대한 다양한 경고가 있어 왔습니다. 1983년도에 요시무라 히토시 후생노동성 보험국장이 의료비 망곡론이라는 그런 용어를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소다로가 2013년도에 죽고 싶어하는 노인은 빨리 죽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죠. 최근에 일본의 하시모토 동경의대 교수는 일본의 지금 현 시점은 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준비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하하.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의 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해서 전망을 한 것인데요. 정부의 전망으로는 2024년 올해 단기 수지는 2조 6천억 정도 흑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다시 한 4,600억 정도 흑자가 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 들어가면 3,000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이 되면 1조 6천억 정도 적자 폭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하. 그럼 국회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달에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의 건강보험 재정 전망 추계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2024년 올해죠. 단기 1조 4천억 정도 적자에 빠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8년도가 되면 누적 준비금 25조를 다 소진하게 되고 2032년에 이르면 마이너스 61조 이상의 큰 폭의 적자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전망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로 대학병원의 진료비 지급이 축소되면서 정확한 전망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요. 어쨌거나 정부나 국회 모두 건강보험 재정이 결국 적자로 빠지게 된다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의료비 수준은 과연 적정한 것일까요? 한 나라의 의료비 수준이 적정한가를 보는 지표가 경상의료비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경상의료비는 한 국가의 국민이 보건의료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출한 총 비용을 말하는데요. 개인 의료비와 집합 보건 의료비로 구성됩니다. 개인 의료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그런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말하고요. 집합 보건 의료비는 예방, 공중보건사업, 보건행정관리비 등을 말합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추이를 보면요. 1990년대 우리나라는 3.6%에서 2020년 9.7%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된 것이죠. 1990년에서 2022년까지를 좀 더 살펴보면 OECD 38개국 전체의 경상의료비 증가는 약 1.4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코로나 이후 시기인 2020년 162조 원에서 2021년 193조 원으로 무려 19.3% 폭증했는데요. 그 이후 2022년에도 209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나 증가했습니다. 경상의료비 증가 추이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구간을 1990년부터 2015년 구간과 그 이후 2022년 구간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OECD 38개국 전체를 보면은 1구간, 즉 1990년에서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연간 0.088%씩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2022년까지는 연간 0.79%씩 증가해서 오히려 약 11% 정도 증가폭이 떨어졌습니다. G7 국가도 마찬가지로 1구간에서는 연평균 0.148% 증가했는데 2구간에 이르러서는 연평균 0.1%씩 증가해서 오히려 매년 32.5% 정도 증가폭이 둔화됐습니다. 일본은 더 많이 감소되었는데요. 1구간에서 연평균 0.2%가 증가되었는데 2구간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구간에는 오히려 0.1% 매년 증가되어서 50% 정도 둔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1구간에 0.124%씩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구간 들어와서는 매년 0.429%씩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340% 넘게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처럼 최근 몇 년간의 의료비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의료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하하.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우리나라와 인구 구조와 의료제도 등이 유사한 일본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고령화율이 비슷한 시점에 1인당 의료비, 그 다음에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7.2% 정도인 시점이 우리나라는 2000년이었습니다. 일본은 1971년이었죠. 이때 보니까 당시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우리나라가 3.9%, 일본이 4.3%였습니다. 고령화율이 10.5%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2009년이고요. 일본은 1986년이었습니다. 이때 경상의료비가 우리나라는 5.7%, 일본은 6.1%였어요. 자, 그런데 고령화율이 13.2% 되는 시점이 우리나라가 2016년이고 일본이 1992년이에요. 근데 이때 보니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6.9%, 일본이 5.7%로 처음으로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게 됩니다. 자, 고령화가 더 진행되어서 고령화율이 17.5%인 때가 우리나라가 2022년이에요. 일본은 2000년이죠. 이때 우리나라의 의료비가 바로 9.7%예요. 일본은 6.0%.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대비 1.6배가 넘게 의료비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특별히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자세히 제가 비교를 해드리죠. 2022년 기준 한일 간 약국을 포함한 진료비 점유율의 기관별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원급에서 23.5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약국 21조 원, 상급 종합병원 19조 원, 종합병원 17조 원, 병원 9조 원 순으로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법인병원 12조엔, 의원 9조엔, 공공병원 8조엔, 약국 7조엔, 대학병원 3조엔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원급 중에서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 중에서 특별히 지정을 받은 종합병원들을 말합니다. 이 병원이 17.9%로 가장 진료비 점유율이 높았고요. 반면에 일본은 법인병원이 가장 높았고 대학병원 전체의 진료비 점유율은 7.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중증 질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소비 패턴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과거 대학병원 진료를 무한정으로 허용하게 되면 의료비가 급증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단가의 세대,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죠. 이 세대들이 75세에 도달하는 2025년까지 목표로 지속적인 의료 개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의료 개혁의 핵심 내용은 병상 기능을 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로 나누고 급성기와 만성기 병상을 줄이고 대신 회복기 병상을 늘리는 것이 바로 정책의 핵심입니다. 일본은 2013년 기준 일반 병상 100만 병상과 요양 병상 34만 병상 합해서 134만 병상을 2025년까지 고도급성기 13만, 급성기 40만, 회복기 37만, 만성기 24에서 28만, 총 115에서 119만 병상으로 줄이고 기존의 잔여 병상 15 내지 19만 병상은 요양시설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의 와인잔 모양의 병상 공급 구조를 항아리 모양으로 점점 바꿔가고 있는 것이죠.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 자원 이용의 효율성에 대한 계획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이에요. 인구 감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를 진입을 앞둔 2024년의 인구 구조와 일본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2004년경의 인구 구조를, 인구 피라미드를 살펴보면 굉장히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20세 미만 구간에서 남자 9.8%, 여자 9.4%, 합산 19.2%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자 7.9, 여자 7.4, 합산 15.3%만이 20세 미만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의료비가 예상이 되는데 그 의료비를 감당할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음 세대 한 사람의 짐이 그만큼 무거워진다는 것이에요. 의료 보장성 문제는 결국 재원에 있어서 그 한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제공해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체계가 바로 의료 전달 체계, 또 다른 말로 의료 이용 체계라고 합니다. 의료 전달 체계, 의료 이용 체계에서 초고령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복기 재활 제도입니다. 회복기 재활 제도를 통해서 장애를 가진 노인분들을 빠른 시일에 회복시키고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역할, 그것을 통해서 노인의 건강 수명을 늘리고 국가의 재정을 또 건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회복기 재활인 것이죠. 한국회복기재활연구소에서는 앞으로 회복기 재활에 관한 최신 의학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회복기재활연구소 소장 우봉식이었습니다. 재활은 희망입니다. 하하하